네, 반등은 언제라고 했는데 반등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오늘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빠지고선 기술적 반등 살짝 나오는 거 그거가 아니라 그냥 추세적으로 오르는 다시 제약바이오의 전성기는 언제 올까?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분들은 딱 가장 큰 이유가 그걸 거예요.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밀려있는 상태에서 같이 급락을 했다. 너무나 낮은 가격이지 않겠느냐. 네. 최근에 많이 빠진 대표적인 게 게임주가 있긴 한데 그들은 작년 연말에 축포라도 쏘아 올렸지. 그죠? 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그 낮은 상황에서 더 빠진 거잖아요. 지금 이하진 과장님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저는 이제 바이코를 사실 4월부터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좀 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가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의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임상 개발을 했던 회사들 자체도 빅파마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전통 바이오에 대한 임상 자체가 지연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비용 부담으로 떠안게 되다 보니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바이오가 좀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올해 1월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아마케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는 대면 학회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좀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는 좀 하반기라도 해서 어느 정도 전망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는 괜찮아질 것이다. 사실 이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의 수혜주기도 하지만 피해주였잖아요. 네.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치료제 백신에 워낙 인력이 쏟아져 있고 또 봉쇄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에서는 정지? 중단된 그쵸. 상황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는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사실 빅파마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흔히 말하는 빅딜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회사 인수를 통해서 M&A를 통해서 이제 개발 단계를 계속 가고 있고 오늘도 머크사가 이제 ADC 항체 약물 복합으로 하는 ADC 1위 기업인 시젠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아닌 시젠이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신호탄은 이런 M&A 딜이 점점 많아질수록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좋아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오히려 희망 섞인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약바이오주들의 대체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10.8%래요. 이거 뭐 비교하긴 좀 불가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이 그렇게 내다 팔아도 한 40% 후반, 50%이 안팎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없는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 외국인들의 투자 탈출 러쉬에 덜 피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게까지도 매력이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 5월 달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술특례 상장한 98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신약 개발을 한 회사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신약 개발에 대한 신뢰 부분도 좀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 특히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이상으로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3상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 결국에는 라이센스 아웃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성장성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좀 좋지 않았었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뭐 1세대, 2세대, 3세대를 얘기하는데 사실 1세대가 우리가 한미약품이죠. 2015년에 라이센스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던 게 1세대였고 그리고 2세대가 사실 셀트리온이었죠. 2017년, 18년쯤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유럽이나 북미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게 2세대고 3세대가 우리 흔히 진단키트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CDMO와 같은 그런 3세대 부분이 있는데 결국 다음 우리가 바이오 세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들한 좀 중요한 미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업계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바이오에 1년 연간 투자했던 비용을 2배 이상으로 이제 증가하겠다고 그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향후 한 4, 5년간은 좀 정도 이런 투자가 진행이 되면 인상 3상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진척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신약 개발한 기업이 없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좀 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장은 사실 뭐 대다수의 종목이 다 오르긴 하지만 유독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 이번 주에 지수 하락이 좀 덜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 그룹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셀트리온 그룹주 상승을 보고 이거 약간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건가? 라고 여쭤보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오늘 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전체적인 바이오 흐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진단 키트도 이제 판매를 했지만은 사실 이게 마진이 큰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에 안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 쪽으로 인해서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렌시마 SC나 이런 트룩시마 같은 부분들이 좀 매출단에서 좀 생각보다 많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좀 바이오에 좀 활기를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전반적인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좀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을 쭉 훑어봤을 때 제약 바이오 안에서 뭐 임상 단계는 많지만 신약을 개발해서 양산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제약바이오 안에서 임상이라던가 특허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보는 게 맞는지, 예전에 또 한창 바이오시밀러 열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조금 분위기는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부터 올랐던 게 뭐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특히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바이오 플랫폼 회사가 좀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바이오 USA에서도 좀 관심을 끌었던 게 알테오젠이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이중항체 플랫폼으로서 올해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1조 2천억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당시 파킨슨 치료제였지만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이제 적응증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게 작년에 한 10월 달에 저 분당에 있는 이제 탐방을 이제 실제로 다녀왔었는데, 실제로 임상 데이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좋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자가 적었었던 것 뿐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사실 알테오전도 2, 3년 전에 굉장히 좋았지만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전통 바이오텍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이번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연달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라이센스 아웃 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이제 이전을 했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1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ABL 바이오도 흔히 전체적인 임상 이상이나 일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이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거는 이번 이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좀 현금성 자산에 대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제약 바이오 좋게 봅니다. 코로나 관련 바이오는 안 좋게 보지만 연구 위주의 제약주는 좋게 봐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분은 그 임상 단계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꺼려진다. 이게 무한이면 도인식이 많잖아요. 제약 바이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앞서 말씀해주신 ABL 바이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사실 에로 기술 이전 이야기 나왔을 때 엄청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꺾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을 더 해낼 수 있을지, 그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또 이러다가 한미약품처럼 갑자기 마지막에 반환되면 어떻게? 설마 되겠어? 약간 이런 의구심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 빠졌던 이유는 이게 사실 바이오가 사실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계약금을 실제로 받았냐 안 받냐 이걸로 한 달 두 달간 계속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었던 이유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회사 측에서도 이제 해명을 했고 실적에 반영이 됐고, 실제로 올해 들어올 돈이 한 2천억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80억인가 6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출액에서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는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바이오 플랫폼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뭐 다른 회사들이 이에 대한 기능을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꼭 이 회사가 뿐만 아니라 산업회가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꼭 추가 이전 기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사실 바이오 플랫폼의 좀 장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사실 알테오젠이 그런 식으로 2019년에 주가가 13배 이상 갔던 부분이 그런 부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바이오 플랫폼이 우리가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ABL 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탑픽 중에 하나로 좀 볼 수도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 저도 관심 종목으로 좀 두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앞서 뭐 캔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제약 바이오에서는 뉴스에 따라서 손이 누가 빠르냐에 따라 좀 수익이 결정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에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볼 만한 또 다른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탐방을 간 회사가 알테오젠인데 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에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USA에 나오면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를 이거를 피하 주사로 변형시키는 플랫폼인데 일단은 전 세계에 할로자임이나 알테오젠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제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회사들이 이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는 비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2019년에 1조 4천억을 추가 이전 기술을 했고 2020년에 4조짜리 계약을 해서 총 6조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을 하면서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바이오 USA 대면 계약을 하면서 여러 빅파마 4군데에서 물질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예전부터 이 물질 이전 계약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올해 안에는 스케줄상 이 실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1조 4천억 4조짜리 계약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럼 적어도 1조 5천억 이상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ABL 바이오가 1조 2천억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 중에서 가장 큰 계약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여러 신금토나 이제 HMC 증권이 여러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추가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까지 덩달아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가장 모멘텀이 많은 풍부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은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바로 접근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좀 시장이 안정기를 찾은 다음에 접근하시겠습니까? 사실 아마 원래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케이스가 많은 상태고 이미 시장에서 있는 나오가 나왔고 아까 HNC 투자증권을 얘기했는데 이미 빅파마 회사 이름이 2개가 거론이 됐습니다. 사노피랑 머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빅파마 4군데 중에서도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지금 목표가가 8만 원대가 나오긴 하는데 이 8만 원대가 나오는 목표가는 실제적으로 한 곳만 나왔을 때 8만 원입니다. 실제로 6군데가 지금 빅파마에서 이 알테오젠의 그 알트 비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으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의 오늘장 이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해결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